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공기업들이 신도시 계획을 미리 빼내서 그 지역의 땅을 사두는 그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어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짚어보겠고요. 일본의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가 우리 돈으로 2조 원 넘는 손실을 갑자기 입었는데 이게 한국계 투자자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사연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법이라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은행 창구에서는 뭔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일일이 다 직원이 설명하고 녹음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지, 혹시 어떻게 바뀌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30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중요한 경제 뉴스들 오늘도 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란 기자, 김현우 소장,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의 열혈 작가 박세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20명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든든하시죠? 산소 부족하고 좋네요. 웃을 때가 아닙니다. LH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 빼내서 땅 투기했다가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네. 일단 살펴보죠.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구멍이 좀 있을지. 또 네. 때로는 또 과한 대책이 나오면 그거는 잡는데 다른 부작용도 엉뚱한, 생기잖아요. 그렇죠.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일단 보니까 예방, 적발, 처벌 이렇게 구분해서 20가지 정도 대책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제 LH와 관련돼서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서 빨리 팔면 사자마자 거의 팔아버리면 예. 양도세를 세게 매기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내서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어느 정도 몰수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높았지만은 토지라든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 이 토지도 주택만큼 올린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이익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다 네. 회수를 하겠다, 세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양도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원래 신도시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양도해야 신도시를 만들죠. 그렇죠. 그 예. 경우입니다. 그래서 택지가 개발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양도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걸 진짜 농업에 이용을 했냐 아니냐 이렇게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걸 따져가지고 양도세를 중과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양도세만 물리느냐 혹은 또 감면을 하느냐를 따졌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도 굉장히 요건 기간이 강화되고 거의 이제 뉘앙스를 보자면 그런 곳에 투자나 투기를 한 것으로 본다면 아예 네. 양도세는 그냥 쭉 중과를 하겠다, 감면해주지 않겠다. 예.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수익을 좀 세금으로 잡겠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다 세금으로 70% 정도까지 되니까. 그럼 이게 도입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법령 개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령 지금부터 개정이- 1년 전에 산 사람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그것도 나눕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미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을 고시로부터 2년이었는데 이제 5년으로 연장을 하고, 그러니까 고시가 뜨기 전에 5년 전에 취득한 거는 좀 봐줄게, 이런 느낌이고. 정리해 보면 네. 땅 산지 1년 내지는 2년 안에 네. 신도시 발표가 돼서 그게 수용이 되면 그렇죠. 그거는 투기 용도로 샀든 진짜 농사 지으려고 샀든 억울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매긴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농사에 이용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감면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사실 애매하죠. 대개는 실제로 또 농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하죠. 묘목을 심기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묘목을 심죠. 네. 그러니까 묘목을 심는 건데. 농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조금 항상 이런 애매해요. 문제는 네. 투기꾼을 잡으려고 하면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렇습니다. 선의의 농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요건들을 만들고 틈을 주면 그 틈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이 농민인지 투기꾼인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법으로 안 되니까요. 그렇죠. 농지 취득할 때는 되게 대출을 꽤 잘 해줬는데 네. 그것도 규제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는 주택에 거의 국한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주택이 아닌 부동산, 농지를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두고 또 그것도 대부분 이제 1금융권, 은행권에 해당이 됐었는데 전 금융권으로 이번에 보면 새마을금고라든가 예.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 네. 농어민 분들이 이런 대출을 받고 계신데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LTV를 몇 %로 규제를 할지 예. 그런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조금 그러게요. 더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원래 도시 주변의 농지는 도시에서 은퇴한 도시인들이 예, 나이 들어서 가서 가끔 농사도 짓고 하는 용도로 땅을 사기도 하고 예, 또 그런 사람들한테 땅을 파니까 농민들도 그 땅 팔아서 노후 자금도 쓰고 그렇죠. 했던 건데 네네. 이걸 다 막자니 또 그런 선의의 거래가 문제가 됐다. 맞습니다. 뭐 법적으로 사실은 소작이라는 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사실 예. 어떻게 보면 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지금 심사 강화해서 입구 막고 세금 올려가지고 출구 막겠다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토지 거래는 사실상 거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취득 자체도 더 어렵게라고 한다는데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예외 사유를 두거든요. 네가 농업에 실제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취득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16개나 돼요. 근데 그 16개의 예외 사유 때문에 자꾸 이제 뭔가 빠져나가니까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신도시를 도시 주변의 신도시를 앞으로 5년 후에는 이쯤에다 만들고 20년 후에는 이쯤에다 만들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부동산값 오르면 당장 한 달 만에 신도시 계획이 나오니까 예. 한 달 반 전에 땅 사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국내에서는 신도시 발표를 마치 수능 시험 막 비밀 유지하듯이 막 갑자기 발표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거기 시장 전문가들과 거기 지역 사회와 조율을 하면서 예. 그냥 대놓고 한대요.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노무라 증권이라고 하는 증권사가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의 손실을 갑자기 입었는데 이게 한국계 투자자에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생긴 일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노무라 홀딩스가 어제 발표한 내용은요. 예. 우리가 미국 자회사에서 현지 고객과의 거래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만 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회사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투자자들한테 이제 안심을 시킨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 언론을 통해서 사고 규모가 한 20억 달러 정도 돈 떼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무라 주가가 16.3% 하락했습니다. 이게 9년 만에 최저 주가 수준으로 추락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미국 자회사에서 현지 고객이잖아요. 예. 누구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언론 쪽에서 이게 빌 황가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황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빌황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네, 이분이 26일 날 이미 뉴욕 증시를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뉴욕 증시가 금요일 날 다우 나스닥 모두 1% 이상 올랐어요. 예. 근데 장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한 190억 달러, 200억 달러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특정 예. 종목에. 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제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는데 기관들 사이에선 도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 빌 황이 운영하는 패밀리 오피스인 아케고스 캐피탈 쪽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이게 이 아케고스 캐피탈 쪽이 5배 뭐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곳이래요. 공격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자산이 4조다라고 그러면 5배 하면 20조어치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 증권사들이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진 않잖아요. 예. 담보를 잡고 주식을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데 그 담보 잡은 주식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떨어지면. 네, 갑자기 떨어지면 일단 팔아서 자기들 예. 본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격에도 못 판 거죠. 주가가 그래서 너무 내려가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는 자기들 돈을 챙긴 것 같아요. 근데 노무라는 자기들 돈을 못 챙겨서 한 20억 달러 손해보게 생긴 상황이라서 주가가 10% 넘게 이상 떨어졌고요. 사실 골드만삭스는 어제 주가가 0.5%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요약하면 한국계 미국인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황한테 돈을 빌려주고 네, 빌 황은 그 돈 빌려서 5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네 맞습니다. 주가가 내리니까 돈 빌려준 증권사들이 얼른 그 주식 팔아서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노무라가 3등으로 파는 바람에 다 못 팔았다. 눈치 게임에서 진 거죠. 아니, 정확하게 어떻게 밝혀지진 알겠어요. 않았는데 예. 정황상 그런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추측된다 됩니다. 이거죠? 네네.
문제는 이런 분한테 큰 돈 이렇게 빌려줘도 네. 되는 건가? 원래 이렇게 하나?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 이분이요, 굉장히 그 2000년대 전후해가지고 유명했던 분이라고 해요. 그 2001년에 아시아 기업에 주로 투자한 헤지펀드인 타이거 아시아를 이제 운용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타이거 매니지먼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었대요. 예. 거기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나와서 타이거 아시아를 운용했는데 이분이 소문에는 처음에 4억 달러로 시작해서 뭐 150억 달러까지 불렸다, 자기 자산을. 예. 이런 소문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2012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우리로 치면 금융감독원쯤 되는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벌금까지 내면서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이른바 금융업계에서는 전과자인데 네, 맞습니다. 이런 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큰 돈 빌려주고 레버리지 투자하도록 그렇죠. 했냐.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이분이 사실 이 이른바 이 제도권에서 활동이 어려우니까 패밀리 오피스, 이거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거든요. 예. 그냥 돈 많은 부유한 계층들 자금 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게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골드만삭스 같은 곳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이 대량의 레버리지 거래를 일으켜주는 게 맞냐? 금융기관이 과연 이래도 되느냐?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기되는 우려는 민주당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해서 취하는 스탠스가 규제잖아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봐, 월가는 더 규제해야지 라는 목소리가 높아질까 봐 월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청산은 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물량이 남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럼 그래서 이 주가가 떨어진 종목을 저점이다 하고 쉽사리 좀 들어가진 말아라라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한 덩어리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네. 노무라 말고 또 눈치 게임 뛰어든 데는 없어요? 아, 아직 못 빠져나온데. 크레딧 스위스가 자기들도 손실 입었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요. 규모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도 역시나 주가가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 돈 빌려주고 수수료 조금 받으려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금융회사들도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뉴스 하나 보죠. 금융소비자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금융창구에서 살 때,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여기에 사인하시고 저기에 체크하시고 하면서 가입하니까 나중에 이게 위험한 금융상품이었는지 몰랐다 네. 하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있으니까 설명 다 해라라고 이제 강제한 법이에요. 그렇죠. 과장 광고하지 마라, 부당 권유하지 마라, 불공정 행위하지 마라. 예. 설명 제대로 해라. 그리고 이런 처벌도 많이 늘렸는데 예. 문제는 그러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 제대로 다 해드리죠. 그렇죠. 하면서 창구에서 와 이렇게 두꺼운 약관을 다 읽어주기 시작하더라. 다 녹음하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금융당국도 야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십니까 하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실제로 상황인지. 지금 몇몇 그 언론사에서 실제로 가보고 취재한 네네. 내용을 보도를 한 걸 보면 난리도 아니죠. 단순 적금 가입하는데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고 예, 펀드 가입하는데도 한 1시간 정도 걸린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꺼운 걸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다가 잠깐만요 녹음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한참 읽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녹음이 안 됐네요. 재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창구에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예금 적금 하나 가입하겠다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는 불만이 쏟아지는 거고 은행 창구 쪽 입장을 들어보면 아니 법에서 이거 다 설명하고 녹음을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입장이다 보니 녹음을 하라는 논란이 법이 생긴 생기는 거예요? 녹음을 하라는 법이 생긴 건 아니고요. 네, 은행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손해배상 입증 책임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분쟁이나 소송에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소송을 건 고객이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법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은행 니들이 규명을 해라. 이렇게 바뀐 거죠. 분쟁이 있으면 그 동안에는 제대로 설명을 안 했음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죠. 그거 입증하는 그런데 게. 이제는 제대로 설명했음을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되는 그렇죠. 쪽으로. 그걸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번 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 예. 은행 입장에서는 제대로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 거죠. 아, CCTV까지 찍더라고요. 과거에는 설명을 잘 들었음이라고 고객이 썼었죠. 자필로 써주세요라고 서명을 해서 하죠. 서명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고객한테 설명도 안 하고 설명을 잘 들었음이라고 당신들이 쓰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지 사실 않았다는 사실 증거를 그렇죠. 대라. 네. 이러니까 네. 녹음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또 꼭 녹음하라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꼭 녹음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응도 있어서 맞아요. 진실이 뭐냐고. 진실이 뭐냐? 저희도 어제 이거 가지고 회의하다가 예. 진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싶어서 요 얘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금융위원회 김영근 사무관과 제가 미리 전화를 하고 담당하는 예. 녹음을 해왔으니까 예. 들어보시죠. 법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취 의무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사실 설명 의무의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법문에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어주라는 의무가 아니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라는 게 그 설명 의무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빠짐없이 국어 책처럼 그 설명서를 읽어주는 그러면서 이제 녹취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법상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어떤 처벌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추후 분쟁이나 소송에 대비해가지고 그 설명 의무 이행 입증을 위한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회사들이 녹취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녹음을 하라는 게 법은 아닌데 문제는 녹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일단은 은행들 입장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금융사 입장에서는 사실 법만 보자면 소비자가 설명을 잘 들었다는 걸 서명이나 기명 날인, 녹취 셋 중에 하나로만 확인을 받으면 되는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녹취라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죠.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반면에 금융당국은 아니 그거 일일이 다 책 읽듯이 줄줄이 읽는 거 말고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예를 들면 상품마다 좀 쉬운 설명이 잘 돼 있는 네. 동영상 설명서를 고객한테 보여주고 그걸 본 다음에 고객이 이해했습니다라고 날인을 하든지 하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은행들은 또 아니 갑자기 이렇게 법을 바꾸면 어떻게 그런 방법을 또 갑자기 찾아냅니까? 우리가 그렇게 창의적이냐? 그러니까요. 그러기 전까지는 저희는 녹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라는 입장이죠. 실제로 금소법이 25일 날 시행되고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전부 창고에 가서 대혼란이다라고 기사를 막 쓰니까 기자들이 많이 가서 혼란 생긴 거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이 월요일 날 보도 참고 자료를 냈어요. 냈어요. 이게 네. 뭐냐면 보도 자료를 냈는데 자꾸 언론에서 그 이른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안 나가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자료를 낸 거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이른바 벌어졌던 혼란이 법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은행들의 관행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걸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사실 금소법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라든가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미 그런 안전장치 있었는데 그게 안 지켜져 왔던 이유들이 있었던 거고 차라리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안전 판매를 해서는 안 되고 은행들이 금융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있지만 그냥 중간에 불안전 판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두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디 가서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예. 제3의 기관에 가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여기 가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상품 알고 보니 나쁜 거예요. 예, 라는 그걸 설명을. 누군가 제3자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을 두고 경쟁사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죠. 지금은 그렇게 사실은 하잖아요. 이거 KB은행에서 가입한 펀드는 네. 신한은행 가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기.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안 좋게 우리께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제3의 기관을 두고 여기 가서 설명을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라.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되는 그 돈은 필요하잖아요. 제3의 기관의 운용비. 네, 그거는 이제 예금자 보호 제도처럼 조금씩 금융상품 판매한 금융기관들에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궁극적으로 김현우 소장님 거기 가시려고 그 제3의 기관으로. 아니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재무상담사나 이런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공적으로 두면 어떨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사고 터지면 정말 그 은행 문 닫을 정도로 세게 벌금을 물리면 불안전 판매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은행이 문을 닫으면 큰일 나요. 그죠? 아, 네. 물론 이번에 들어가 있긴 해요. 그 잘못 판 거에 대한 근데 수익이 그것도 좀 50%. 저는 약한 것 같아요. 약하긴 약하죠. 수익의 50%면. 다들 금융상품으로 손해 한 번씩 보셨군요. 네. 네.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은 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23일 날 중국에서 네덜란드를 향하던 에버 기분호가요. 홍해 쪽 수에즈만에서 지중해로 향하다 좌초가 됐습니다. 도대체 배가 좌초됐는데 어떻게 운하를 가로막지라고 했는데 운하폭이 200m예요. 예. 근데 에버 기분호 길이가 400m입니다. 예.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가지고 아예 그 운하 자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마침 다행히 그래도 만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인선 등 이 다 동원해가지고 다행히 부양을 시켜가지고요. 그 우리가 터널에 가보면 이렇게 잠시 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운하에도 이렇게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밀어 넣었다 거기다 이거죠.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만조란 밀물.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제 부양 장면을 CNN에서 잠깐 보여줘가지고 제가 밤에 그걸 좀 봤는데 앞쪽 그러니까 머리 부분을 굴착기로 이렇게 파내요. 모래를 파냅니다. 모래를 네. 파내고 부분을. 물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약간 물에 뜨겠죠. 예. 그리고 연료 같은 거 무거운 거를 뒤쪽으로 밀어요. 그다음에 뒤에서 당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쪽은 뛰고 뒤에서 당기다 보니까 만조 때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되더라고요. 뽑아내죠. 장면을 보니까.
일단은 여기에 막혀서 운반 못했던 컨테이너선들 지금 다 줄 서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새 못 참고 희망봉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배들도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우리나라 현대상선, 옛날 예. 현대상선 HMM인데요. 여기가 못 참고 이제 자기들이 수에즈 운하에서 희망봉을 우회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금요일 날 수에즈 운하 막혔다고 하니까 용선료 갑자기 뛴다고 하니까 해운주 수혜다 이래가지고 HMM 주가가 21%나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월요일 날이요, 갑자기 9.2% 하락했어요. 이게 희망봉으로 돌아가면요, 한 3억 원 넘게 더 오연료비가 더 든다고 해요. 기름값은 해운사가 부담해야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예. 기간은 7일에서 10일이나 더 길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운사 주가가 일제히 이제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수혜주 운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가 내린 게 이제 기름값 더 든다 희망봉으로 돌려면 이제 아프리카 남단으로 돌려면 하는 것 때문에 내린 거면 오늘은 이제 괜찮을 텐데 그게 사실 문제는 어제 이거 들썩들썩 한다 이제 곧 빠진다 저 네네. 배 막은 거 그러면 저 배가 막힌 게 뚫리면 운임은 또 다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미리 반영한 건지도 몰라서 이거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단은 에버기브노는 일본 기업이 소유한 배예요. 예. 근데 대만 업체가 용선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선 정확하게 얼마가 나올 거라지는 모르는데 소유사와 용선사 양쪽 모두 보험 청구를 엄청나게 받을 거라서 예. 이게 보험사가 보험을 물어주면 그 보험사는 또 재보험사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되게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파산하는 보험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손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지면. 네. 이게 이 사고가 들어보니까 이 컨테이너선 중에는 스크러버라고 하는 장치를 달고 다니면서 오염 방지를 하는 컨테이너선이 따로 있다고 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가끔씩 이렇게 모래톱에 처박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예, 이게 잠시 후 11시 5분에 손경제 플러스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아우, 예. 궁금해. 조선주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아침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